1부에 이어서 2부 그 마오와 정치가의 언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강의가 이런 일반 그 교양 강의보다는 월등히 좀 수준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성은 없는 강의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번 모일 때마다 그 2강씩 강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0강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상당수가 지금 70강 이상을 지금 수강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소 겹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하니까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반쯤은 이제 제가 기억력이 조금 틈이하니까 겹칠 수도 있는데 두 번, 세 번 나오는 내용은 또 중요하고 그때의 논의 전개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또 집어넣는 거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강의를 일반 대중 앞에서 하면 강의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 강의의 이 효험이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또 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좀 딱딱하더라도 이 마오가 쓴 이 시에 원문 하나를 이 교재에다 집어 넣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처음 나온 이 심원춘설이라는 이 시는 중국에서는 정말 초등학생 이상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중국의 사상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한테 극히 제한되게 전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는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언급이 돼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이 원시를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사실 이런 거 수업할 때 원문 가지고 자꾸 따지면 독해 수업이 되는 거지 정작 그 역사와 사상 수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말로 좀 바꾸어서 정확하게 제가 또 이렇게 이 번역분들은 손을 대가지고 하는데 이 시 하나만은 그래도 좀 원시로 한번 감상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사실 어렵지 않을지 몰라요. 어려워도 한번 이 시를 먼저 그 2부 강의의 첫 순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심원춘설이라는 제목부터 어렵죠. 이 심자는 찾는다 이 뜻인데 원은 전원의 뜻이고 춘설은 봄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합할지 그러니까 봄눈이 내리는 자연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북국풍광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북국풍광 천리빙봉 만리설표 이런 거 크게 분명하게 발음을 하셔야지 기억이 이제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망장성내외 유여무무 대하상하 돈실도도 산무은사 원구랍상 랍입니다. 그 다음에 욕여천공시비고 수청일 간홍장소과 분외요요 강산여차다교 인무수영웅 경절요 석진시 한무 진황 한무 진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석진황한무 약수문체 당종송조 소손풍소 일대천교 성길사간 이 성길사간 징기스칸입니다. 지식만궁사대조 구왕의 수풍류인물 환간금조. 자, 이런 내용인데 간단히 그냥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북국풍광, 북국의 풍광, 자연을 바라보느니 천리 빙봉, 천리의 얼음이 얼어있고 만리 설표, 만리의 눈이 흩날리고 있구나. 말 그대로 눈이 내리는 봄 풍경입니다. 망장성내 만리장성의 그 내외 안과 밖을, 만리장성의 안과 밖을 바라보느니, 원래 만리장성은 중국 어떤 시든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만리장성 하면 이제 북경 교회만 생각하는데 만리장성은 아주 기니까 어디든지 다 만리장성이 얘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내외라는 것은 중국의 그 내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리장성 내외를 바라보니 유여무무할 때 이 무자가 많다, 아주 일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여 오직 흰빛으로 꽉 차 있고 그런 뜻이에요. 오직 흰빛으로 꽉 차 있고 대하상하, 이 대하는 이 황하를 얘기합니다. 황하, 대하, 황하가 상하, 위아래로 돈실도도, 그러니까 도도함을 잃고, 이 돈자는 조아릴 돈자인데 도도함을 잃고 그냥 조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황하도 이 물줄기가 출렁거리지 않고 그냥 멈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산무은사에서 산은 무은사, 무는 춤추는 무자죠. 은사는 은사, 하얀 뱀입니다. 이 하얀 뱀 여러분 보셨습니까? 백사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마오의 이 표현력은 남들이 하는 표현을 안 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뱀 하면 백사, 그러면 이제 직설법이죠. 근데 은사하면 이게 비유법이라 그겁니다. 그죠? 저 밑에 나오는 아까 그 랍상이라는 단어 있었죠? 저 아래쪽에 보면 랍상할 때 상은 코끼리 상자인데 랍상도 이게 흰 코끼리란 뜻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흰 코끼리 하면 또 백상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오는 또 백자를 안 쓰고 랍자를 썼어요. 이 랍자가 밀랍할 때 랍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랍상, 좀 멋진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 산은 하얀 뱀처럼 춤을 추고 있고, 원, 들판은 구보할 때 구자입니다. 달리는 랍상, 달리는 흰 코끼리와 같다. 그러면서 뭐뭐 하고자 한다. 천공십이고 하늘과 높이를 다투고 있다. 하늘과 높이를 다투고 있다. 여기서 그 뱀과 코끼리는 이 다음에 나올 그 영웅들을 미리 비유하는 그 암시입니다. 수청왈, 날씨가 맑아지게 되면 간 홍장소가 붉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민 자연을 볼 것이니 분외요요,
과도할 정도로 어여쁘고 아름다운 자연이다, 이런 뜻입니다. 과도할 정도로 어여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될 것이다. 날씨가 맑아지면 강산 여차 다교, 강산이 이토록 교태를 부리는 것처럼 아름다우니, 강산이 이토록 교태를 부리듯이 아름다우니 인 무수영웅, 수많은 영웅들이 경철요, 다투어 가면서 절요, 허리를 굽혔다. 그러니까 자연에는 다 이렇게 경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시를 여기저기 보면 많은 시들이 다 번역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석, 진황, 한무. 이 석은 뭐 슬프다 이런 뜻이죠. 애석하다, sad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황은 진시황이죠. 그리고 한무는 누굽니까? 한고조, 한무제죠. 그러니까 진시황과 한무제는 약수문체, 문체는 우리 문장 문체. 약수라는 건 좀 부족하다,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과 한무제는 이건 문장을 쓸 줄 몰랐고, 그 다음에 당종송조, 당나라 고조와 송조, 송나라 태조는 소손풍소. 그래서 풍소는 그냥 이것도 문학, 시, 문장 이런 뜻입니다. 풍소. 그러니까 손색이 좀 있었다, 좀 부족했다, 좀 모자랐다, 얘들은. 그러니까 진시황 한무제는 이건 뭐 문장을 쓸 줄 몰랐고, 그 다음에 당고조와 송태조는 뭐 좋은 시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대천교, 하늘로부터 일대의 교만함을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일대의 교만함을 부여받은 성길사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징기스칸은 지식 만궁사대죠. 만궁, 화를 당겨, 사대조, 독수리 조자예요. 화를 당겨 그저 독수리를 쏠 줄 알았거늘 구왕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니 수풍류인물, 진짜 풍류적 인물이 없었구나. 진짜 풍류적 인물을 찾으려면 환관금조, 오늘 이 시대를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자기가 진짜 이 풍류인물이라는 또 암시도 들어있죠. 근데 원래 이 시가 그 1930년대 중반에 쓴 시예요, 마오가. 근데 마오가 쓴 시들은 다 마오가 죽기 직전에 대부분 공개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시는 이제 그 전에 공개가 됐는데, 이 시를 이렇게 비장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그 중일전쟁이 끝나고 중경에서 이 국공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경의 국공회담은 마오의 그 세계 데뷔 무대입니다. 외교 무대. 지난 6월 10일 작년 싱가포르에 데뷔한 김정은보다도 훨씬 더 이 세계적인 이 호기심과 궁금증 속에서 세계는 마오란 자가 어떤 자인가 하고 주목할 때에, 마오는 이미 10년 전에 쓴 시를, 이 시를 딱 비장하고 간 거예요, 외워놓고. 그래가지고 뭐 그 이야기는 또 유명하죠. 그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장제스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주 고도의 이 외교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중층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시인을 만나가지고 나도 시 쓴다고 하면서 그냥 즉흥으로 막 이 창작한 시처럼 휘갈겨줘요. 근데 마오 글씨가 대단한 달필입니다. 그래서 마오에 대한 숭배도 있지만 모체라는 글씨체를 따로 얘기할 정도예요. 모체. 그리고 이 시도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죠. 결국 그 천하의 그 건국 창업자들을 다 언급하고, 그래도 문장 잘 쓰고 풍류를 아는 것은 그래도 지금의 뭐 나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그 자부심이 아주 뭐 토로되는데, 이 시를 극도로 혐오한 사람이 장개석입니다. 극도로 혐오한 사람이 장개석이고, 장개석이 이 시를 보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거기 시인들 동원해가지고 이 심원춘서를 능가하는 시를 좀 써라 해가지고 여러 명이 시를 썼는데 발표된 시는 없습니다. 장개석이 보기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용했던 시예요. 자, 우리가 이 마오에 대해서 우리가 5월 10일 날 그 마오의 그 탄생지인 싸오상, 성장지인 창사, 그리고 최초의 봉기 장소였던 핑샹, 그리고 패잔병을 이끌고 혁명 거점을 마련했던 정강산, 그 다음으로는 최초의 인민정부를 수립한 서금, 그 다음으로는 대장정 출발 지점인 그 샹강의 그 위두 등을 견학하고 돌아옵니다. 대단히 뜻깊은 그 답사 지역인데, 아직도 이 한국인들은 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뭐 호기심이나 또는 그 중국 사상과 역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이게 크게 볼 때는 분단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는 모양주의 때문에 그래요. 서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을 폄하하고, 또 중국과 조선을 이간질시키고 중국의 문명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 일제가 조작한 식민사관이라는 인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국주의 사관, 식민사관의 핵심은 제국주의로 인해서 생긴 부정적인 현상을 제국주의 탓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문화 탓으로 돌려버리는 게 바로 제국주의 사관이에요.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이 제국주의 사관에 포함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건 공인된 학설이에요, 이제는. 근데 뭣도 모르고 페미들이, 페미들은 정말로 모양이 돼 보니까 우리는 여성주의란 말은 싫어한다, 페미니스트다 해가지고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은 일단 언어에서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오를 우리가 신격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 악마화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신격화와 악마화를 다 초월해야 그 마오의 그 사상과 그의 그 통치술, 그리고 그의 그 인간적 면모, 그리고 그가 역사에 어떠한 공헌을 했고 현재 어떠한 그 의미를 행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다가는 이 관리를 해임만 시켜도 숙청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인가 어제 그 인터넷 신문 보니까 그 이번에 2차 조미회담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김혁철, 그리고 통역을 했던 사람까지 다 문책성 인사를 했다, 이런 걸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회주의 국가의 인사는 조선시대 인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겸직이 많아요. 겸직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요, 바로. 그러면서 딴 일은 해요. 그러다가 또 적당한 때 비슷한 일 다시 찾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데모크라시 국가처럼 뭐 해임되고 면직되고 이런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백권대학 나 하루 빠지겠어 뭐 그 정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또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는 보장도 없지만, 자, 아무튼 그 숙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창업 단계에서 이 창업의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이 동업자를 물러나게 하는 건 이건 불가피해요. 그게 없이는 창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정도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목적이 어떻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마오가 이제 이 데모크라시 국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제 숙청이란 말을 쓴다면, 사실 숙청을 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있다면 펑도와이, 그 다음에 류사오치, 다음으로는 린비아오가 있어요. 그죠? 이 세 사람만 예로 듭시다. 이 펑더와이하고 류사오치는 뭐 숙청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린비아오는 그건 그 징계하고 재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린바오까지 이제 숙청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이 시 바로 밑에다가 지금 스산한 가을바람이 대장군을 배웅했다, 이게 마오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장군은 펑더와이를 얘기합니다. 펑더와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팽덕회해서 인민지원군 사령관, 조선전쟁, 한국전쟁에서 이 사령관 역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가지고 중국 국방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때 숙청당한 사람들도 지금은 중국에서 다 이렇게 명예를 다 회복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압록강 철교 가보면 아주 뭐 멋진 이게 동상들, 이게 지원군 사령부 핵심부들 동상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팽덕화이가 망토 같은 거 입고 탁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상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펑더와이가 숙청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이 펑더와이가 이제 절대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마오한테. 물론 이제 혁명 과정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펑더와이가 10대 원수 가운데 한 명이에요, 혁명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조선 참전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펑더와이에게 마오는 또 자기 장남을 딸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임을 보냈는데, 이 펑더와이가 이제 그 한국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점점 이 마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마오가 여러분 이른바 그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약진 운동이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러는데, 대약진 운동은 제가 보기에는 공반과반이에요. 왜냐? 완전히 그걸 무슨 이 사회주의식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 인민공사 이런 걸 둬가지고 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 대약진 운동의 실패의 극단적인 이유를 그 기아자 발생으로 두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근데 일단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보통 서방에서 얘기하기에는 2천만 내지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 국가들은 다 흉년이 들면 매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심지어 중일전쟁 때는 한 개 성에서만 400만 명이 굶어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대약진 운동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일단 그 통계가 별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굶어 죽은 것은 문제는 문제죠. 하지만 그게 꼭 제일 원인이 대약진 운동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대약진 운동은 성공한 경제 정책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일어나 본 역사가 없고 그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외세의 간섭과 침공 위협, 그리고 외국의 제재, 강대국들의 감시와 제재 이런 게 있는 가운데 이런 게 없어도 일어나기가 어려운 게 경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좀 다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마오한테 이 비판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게 펑더와이예요. 근데 펑더와이는 철저한 무인입니다. 무인으로서 마오는 펑더와이를 극진히 무인으로서 인정을 해줬어요. 최고의 무인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군사 정책 같은 것도 펑더와이가 마오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해도 나중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무인으로서의 펑더와이를 철저하게 인정을 해줬는데 이 펑더와이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군바리들은 자기가 좀 무와 함께 문도 좀 겸비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무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문이 있으면 그건 좀 빈약한 문이고 또 반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도 듣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나는 무를 추구해. 근데 펑더와이가 아까 문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연 군사 전문가로서 마오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저는 온당한가? 왜냐? 당시 얼마나 많은 경제 전문가가 중국에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약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 문제를 여기에 나는 펑더와이와 마오의 관계에서 빗댈 수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로 이 마오는 펑더와이에게 펑더와이를 다른 데에서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펑더와이를 비판할 때 최초로 펑더와이 앞에서 했어요. 아시겠죠? 다른 데서 펑더와이를 욕하지 않고 직접 했다 그겁니다. 너 그거 안 된다. 이것을 고맙게 여길 도량이 펑더와이한테는 없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욕하고 다니는데 딴 데서 이렇게 하고 앞에서는 해해하고 이게 나쁜 놈들이죠. 정말로 할 말이 있으면 당사자 앞에서 해야 되는. 마오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점점 이 펑더와이가 마오의 어떠한 그 문사적 재능까지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붓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총은 붓 역할을 못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총 전문가인데 총을 낮추고 붓을 높이고 있죠. 난 이거 주제 넘었다고 봐요. 이런 말을 수많은 붓 전문가가 있는 이 중국 땅에서 총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약간 주제 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오야말로 부단자루를 가지고 중국 혁명과 대장정과 중일전쟁과 국共내전을 완성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 마오의 붓정책에 대한 마오의 최강의 특기인 붓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마오는 이 펑더와이를 비판하고 펑더와이를 실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경에 있는 그 중남해 아시죠? 들어가시죠? 중난하이 지도자급들이 한데 모여서 하는 마을입니다. 중난하이라는 담배도 있어요. 좋아요. 거기를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까? 가을날 밤에. 그러니까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이 마오가 한 말입니다. 떠나는 펑더와이를 보면서 스산한 가을바람이 대장군을 배웅했다. 끝까지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무인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어야지. 나는 그렇게 봐요. 이런 걸 인간관계로 빗댈 때.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지 자기보다 좀 위에 있거나 자기보다 좀 역량이 큰 사람의 것까지를 자기가 폄하하면서 올라서려고 들 때 이건 예고되는 건 작별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 펑더와이와 마오의 관계에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까 정강산에 가죠. 이 마오가 1965년에 정강산에 다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오는 1937년에 폐잔병 1000여 명을 이끌고 정강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창사 공격이 실패하고, 그 창사 공격도 마오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리릭산인가 그 걔가 무슨 소련식 방식을 자꾸 강요해가지고 그 창사 공격 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창사 공격하다가 도저히 거기 깔아놓은 전기선 넘을 수가 없으니까 막 소들 사다가 소들 여기다가 폭탄 묶어가지고 전진하는데 소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돌아서 그냥 막 대로 공격 이런 일이 있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추수봉기도 실패하잖아요. 다 리리산 지휘, 이거 코민테른 지시를 아주 교조적으로 해석한 좌경 교조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 실패하고 정말 쓸쓸한 마음으로 그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너무나 오합지졸이라서 같이 혁명을 하기 어려우니까 사정사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차비 줘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한 1000명 데리고 정강산에 들어갔을 때가 1937년이에요. 그리고 38년 만에 신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혁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정강산에 다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감회가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5월에 가면, 정강산에 가면 이거 시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정강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전에 제가 이 답사 교재를 지금 집필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담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한번 그냥 이 시를 그냥 한번 감상해 봅시다. 가슴에 큰 뜻을 세우고 품은 지 오래되어 다시 정강산에 올랐구나. 천리길을 지나 옛 이곳을 와보니 이곳도 많이 변하였네. 여기저기서 꾀꼬리는 노래하고 제비들은 춤을 추네. 개울물은 졸졸졸 흐르고 가파른 산속 바위에 구름이 걸쳐있네. 황양계를 넘으니, 황양계 정강산에 있어요. 우리 이번 답사에서 가볼 겁니다. 험한 곳을 봐서 무엇하리. 폭풍 힘을 아치고 깃발이 마구 휘날리니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노라. 지나간 38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죠. 일제강점기보다 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구나. 위로는 구중천에 올라가 달을 따보고 아래로는 오대양에 자리 잡고 개성가를 부르며 흥겹게 살았구나. 세상에는 못 해낼 일이 없구나. 바로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위에 세상 무난사,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위에 한자 있죠? 네. 세상 무난사. 세상에는 못 해낼 일이 없구나. 마음만 먹고 오르려고 한다면야. 지금 이 시점이 문화대혁명이 막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에요. 사실 그 문화대혁명도 아주 나쁜 점만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대혁명의 좋은 점도 상당히 있었다. 저는 일단 마오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만큼 공도 비슷하게 있었던 도전이었어요. 그 창업의 과정이고, 그리고 문화대혁명과 그 전에 있었던 대약진운동은 한 국가를 만드는데 수성의 과정이 아니고 창업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창업의 과정은 그렇게 거칠고 예측 불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수성에 들어서는 것은 덩샤오핑 시대부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 과정에서는 늘 예외가 인정되는 거예요. 사실 그 문화대혁명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의 쇄신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냥 맨날 그냥 10년 전, 20년 전 노트 놓고 반복하는 대학 교수들, 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나사이에 지겹지도 않아? 지겹지도? 제가 예전에 강의하다 보면 두 번째 강의할 때쯤이 제일 잘 돼요. 첫 번째는 약간 버벅거리고, 세 번째부터는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뭐 학원가에서 현대문이나 논술이나 문학을 가르쳤으니까 기껏해야, 그것도 종합반에 근무할 때고, 나 혼자 뭐 이렇게 강의할 때는 늘 강의를 바꿔가면서 했어요. 많이 반복되면 4번, 심하면 6번인데, 그때 학원가에서 국민윤리 선생이 있었어요. 주당 1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26반에 들어가요, 수업을. 26반 1시간씩 학원에서. 그러니까 강의를 26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속으로,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신. 바로 그런 식의 그 상투적인 이 강의 방식에 찌들어 있었던 그 권위주의의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던 교육자들이 있죠, 중국 교육자들. 거의 다 바꿔졌어요. 교육의 세신은 문화대혁명으로 많이 됐습니다. 자, 공부할 게 좀 많죠. 저는 이 마오의 그 유명한 시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마오가 미숙한 시절에 쓴 시가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따왔어요. 마오의 시. 고향을 떠나며. 아버지하고 막 한번 붙잖아요. 아버지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좀 불합리한 자들은 그때그때 저항을 해야지 내가 뜻을 이루는구나, 이런 걸 알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면 이 농촌의 주제 파악을 해라. 네 주제에 뭘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내 가업을 이어받아서 너는 조금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오하고는 그릇이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학비를 타내가지고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동산학교로 떠납니다. 그때가 16살 때예요,만. 근데 16살 때 쓴 시입니다, 이게. 이 시도 마오가 떠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장남이 시를 남겨놓고 떠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마오는 좀 특이한 인간이에요. 16살짜리가 응? 백리길 떠나면서, 제가 원문은 다 제시하지 않았고 마지막 구절만 제시했고 원문은 번역했습니다. 장남은 결의에 차 고향을 떠나네. 학업을 성취하지 않으면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 여기까지야 뭐 그냥 평범한데, 그 다음 두 구절이 아주 백미입니다. 뼈를 묻을 곳 어디든지 문제되지 않으리니. 그 다음, 삶의 어딘들 청산 아닌 곳이 있으랴. 아주 조숙했죠. 예, 여기에 이걸 뭐 기승전결로 나누면 전구와 결구가 아주 세련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고, 뼈를 묻을 곳 어디든지 문제되지 않으리니. 어디다 뼈를 묻으면 어떠하리? 삶의 어딘들 청산 아닌 곳이 있으랴. 실제로 아까 그 정강산에서도 청산을 느끼고, 심원춘설에서도 그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하잖아요. 16살짜리가 그 도시 학교로 진학하면서 삶의 어딘들 청산 아닌 곳이 있으랴.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인생 무처 불청산. 저는 이 시가 제일 좋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오의 원격, 이 정치가의 원격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일부만 제가 그냥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책들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일단 두껍지도 않잖아요, 이런 책에 비해서. 두껍지도 않고 소주제별로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에게 그 일독을 권합니다. 전체를 한번 정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미 읽었거나 곧 읽을 거니까 이 책에서는 그냥 많은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 인불범아 아불범인 인약범아 아필범인 해서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그를 건드리지 않는다. 남이 나를 건드리면 나도 반드시 그를 건드린다. 뭐 평범한 말 같지만 아주 그냥 그 표현력이 전달한 바가 명징하잖아요.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그를 건드리지 않는다. 남이 나를 건드리면 나도 반드시 그를 건드린다. 이거 보면서 이제 나와 모기의 관계 같아요. 모기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기를 건드리지 않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마오의 그 유격전술은 유명하죠. 거기 한자로 적진아퇴, 그 다음에 적주아요, 적피아타, 적퇴아추에서 적이 전진하면 우리는 물러나고, 적이 주둔하면 우리는 교란하고, 적이 피로해지면 우리는 공격하고, 적이 물러나면 우리는 추격한다. 자, 이거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소감이 들어요? 적이 무지하게 피곤하겠구나 생각이 들죠. 예, 이러려면 보통 전투보다 훨씬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만 잘 지키면 전투에서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마오는 누구보다도 이 언어를 중시했던 그 정치가요, 그리고 혁명가였어요. 만약 어떤 글이나 연설이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언제나 학생과 같은 말투로만 쓴다면 그 무미건조함과 보기 흉한 꼴이 뜨내기와 흡사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들 그 연설 같은 거, 글, 이런 것들의 최대 약점은 물론 이제 미숙하고 부정확한 거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기본적인 걸 빼고 글이나 연설에서 최대 약점은 제가 보기에는 상투성이에요. 반복성. 똑같은 얘기 또 한다 그겁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하는. 그 제가 한 3, 4년 전쯤인가 4, 5년 전쯤에 그 무슨 우리나라 뭐 진보연대 그 최고 대표라고 하는 원로급이, 제가 몇 번 가서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겨워서 못 듣겠어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연설 시간도 그 대학교 밑에 서 있으면 좀 시간이나 지켜야지. 자기 혼자 너무 길게 하고 다른 사람 연설 시간 뺏고,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연설 좀 똑바로 반복하지 말고 시간 좀 지켜라 하고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좀 파급력이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분이 그 뒤로는 그런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설 같은 것을, 똑같은 연설을 서울역에서 들은 연설을 광주역에 가서 또 들으니까 아주 뻗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막 선배 대우를 낳는다는 둥, 뭐 무슨 선후배가 그렇게 많아 대간절.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나이 40 넘으면 먼저 돼지는 놈이 형님이에요. 뭐 이렇게 형님 동생 따지고 위아래 따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 제가 그 농민분들 같이 그 연수가 있는데 뭐 술 한 잔을 먹으니까 다 민증 호구조사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띠요? 뭐 몇 년. 다음날 강의할 때 뭘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족보 따지고 위계를 정하려고 하냐. 그게 식민사관이다. 나이는, 여러분들, 나이는 한꺼번에 무슨 일을 동시에 못할 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장유유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장유유서는 않고 무슨 위계화하는 데 쓴다 그겁니다. 제가 조선시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33명의 인재를 대과에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인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33명을 또 1등부터 33등까지 순위고사를 본다 그겁니다. 그게 문과, 본과 아닙니까?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장군도 뭐 13등밖에는 못했어요. 근데 13등도 대단한 거예요. 그 33명이면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래서 1등에서 3등까지가 갑과, 4등에서부터 뭐 11등까지가 을과, 나머지가 이제 병과란 말입니다. 근데도
합격 후에 물론 대우는 달라요. 병과 끄트머리는 등용이 바로 되지 않고 되더라도 인턴이 돼요. 인턴. 그리고 구품이에요. 그리고 장원급제 해봐야 치품입니다. 종치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등에서부터 33등 서열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관직을 받으면 또 이제 치품에서부터 그다음에 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종이 있죠. 그러니까 서열이 또 정해지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병과 했던 사람도 재상이 되고, 대체로 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합격자들 훗날 별 볼 일 없듯이 원희룡이가 서울대학교 수석합격했잖아요. 서울대학교 수석합격자들 별 볼 일 없듯이 조선시대 장원급제자들 별 볼 일 없어요. 이 율곡이 빼고.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 또 이제 이 직급, 보직이 이제 층계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이미 재상이 됐고 초고속 승진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여전히 8품, 9품에 머물러고 있거나 어떤 사람은 유배가 있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서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가질 경우에 어떤 순서로 앉느냐? 연장자 순으로 앉습니다. 그게 나이의 의미예요. 얼마나 그게 세련됐습니까? 이 우리나라 대기업체 가보면 이건 나이 30대 초반인 놈이 지가 무슨 이사라고 해서 40대, 50대한테 막 반말하고 그러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이를 지켜야 할 때는 안 지켜. 그렇게 나이를 중시하는 놈들이 또 젊은 권력자한테는 또 비빌거려요, 아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나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건데, 따질 때는 안 따지고 안 따질 때는 따진다, 그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렇게 과거의 관행에 찌들어버리는 이 생활태도나 언어. 그리고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이 다 상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든지 가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말 길게 하면, 그만하세요, 그거. 말이 너무 길어요. 이번에 다 두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무래도 보면 연장자한테 좀 발언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하잖아, 근데. 5명이 있으면 5분의 1만 해야지. 뭐 자기 혼자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 그리고 웬 논점이 그렇게 완전히 무슨 사과탄 날아가듯이 막 이렇게 바뀌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생각나는 대로 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딱 정합니다, 저는. 발언 시간은 1분 30초. 양재기 칩니다. 해가지고 1분 30초 그냥 깔로 그냥 땡 쳐. 꼭 더 하고 싶으면 돈 내고 와요. 한 번 하는데 얼마 딱 내고. 그래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 상투적인 것을 마오는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것은 그 사상이라는 것이 언어에 의해서 바로 설 수 있고, 좋은 언어에 의거해야 인민을 향해 나아가고 인민을 인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즘 우리가 중국은 싫어하면서도 마오가 만든 말은 많이 써요. 여러분 정풍운동이라는 말, 정풍. 이거 마오가 만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인방 들어봤죠? 네. 이것도 마오가 만든 말입니다. 대자보, 이것도 마오가 만든 말이에요. 정풍운동은 동지들의 후각을 발전시켰고 교조주의 시장을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이 정풍운동이 교조주의를 경계하는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반대로 전달돼요. 그래, 정풍운동이 무슨 교조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운동처럼 반대로 얘기되잖아요. 근데 벌써 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교조주의 시장을 축소시켰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음모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양모다. 이것도 이 음과 양. 음모는 이 보이지 않는 데서 어둡게 하는 거지만 나는 양모다. 떳떳하게 했다. 해서 아주 재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영명사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운다 해서 성성지와 가이요원에서
말 그대로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창대하게 커질 수가 있다. 사실 이 반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처럼 이 정치적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그 문화대혁명가를 할 때 일단 마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것을 이 기화로 해가지고 류사오치가 이제 이 덩샤오핑과 함께 이 마오의 좀 격하 운동을 좀 벌여요. 비슷하게.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런데 이 우완이라는 희곡 작가가 있어요. 우완이라는 희곡 작가가 있고 우완의 그 배경이 되는 정치인이 누구냐면 펑전입니다. 이 펑전은 아마 북경 부시장인가? 시장인가? 상당한 권력자예요. 그리고 이 펑전의 배후에 류사오치가요. 류사오치가 있었고 류사오치의 동료의 덩샤오핑 이런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내가 봐도 좀 심했어요. 그 위대한 창업자를 대약진 운동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가주석직을 내놓게 하잖아요. 그리고 국가주석직을 류사오치가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당 서기직을, 그게 최고 요체 아닙니까? 당 서기직을 덩샤오핑이 차지를 하고 마오한테는 당 주석직만을 줘요. 자, 이것은 마오에게 뭘 떠오르게 했을까? 어떤 악몽을? 바로 서금 소비에트에서 사실 서금 소비에트는 마오의 정강산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마오의 정강산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금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는데 그 서금 소비에트에서 이른바 소련에서 공부하고 온 것들이 그 누굽니까? 보구, 그 다음에 왕민, 이것들이 마오를 허수아비 주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아마 그때 나는 그 악몽이 떠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그게 결정적으로 마오를 분노시켰다고 봐. 그 마오가 다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위병들의 어떠한 그 음모를 이제 류사오치에게 나는 어느 쪽을 원하는지를 안 알려줘요. 그러면서 류사오치로 하여금 자기와 반대되는 쪽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이 마오가. 그러니까 사실은 마오는 이 홍위병들을 준동시켜가지고 한번 뒤엎을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듯한 이걸 취하니까 류사오치는 마오의 뜻을 따라서 자기는 마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홍위병들을 반대하는 쪽으로 일을 벌여요. 그러다가 마오가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류사오치는 마오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류사오치를 제거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일부에서 얘기한 술치예요. 술치.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부리면서 조정하는가. 근데 해서 파관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그 명나라 때 그 명나라 때 청백리 해서가 그 당시에 그 암군이었던 가정제, 청나라 황제, 그 가정제에게 직언을 하다가 이 파직당한 것을 소재로 쓴 그 희곡입니다. 희곡. 이걸 우한이 썼어요. 그런데 이 우한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우한이라는 도시도 있죠. 유명한 도시 중에. 혼동하지 마세요. 마오는 처음에는 이걸 좀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 우한의 배경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 해서 파관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이 문화대혁명을 준동시키는 겁니다. 술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하고 이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스탈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IQ가.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서를 두둔하고 가정제를 비판한 것이
이것이 류사오치가 그 마오를 몰아내는 행위로 빗대지면서 여기다가 또 장칭을 이용하잖아요. 장칭을 이용하면서 이 문화 대혁명의 과정에서 이른바 4인방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의 횡포까지를 다 제거하죠. 나중에 중국 역사가. 자, 그래서 그때 바로 북경대학에서 그 여자 혁명가가 북경대학 총장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북경대학 사범대학, 칭화대 부속중학교 학생들이 맨 먼저 홍위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일을 벌이는 거예요. 광란의 시대였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예술인들 한 4,000명 정도가 죽거나 자살을 했던 것만요, 보니까. 근데 그 통계도 이제 뭐 그냥 학자들의 통계니까 제가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통계는 자꾸 변해요. 나중에 보세요. 굶어 죽은 사람 숫자도 다 변해요. 나중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숫자로 된 통계는 부정확하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홍위병들의, 그러면서 뭐 홍위병이 나중에 막 사령부를 포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조반유리, 모든 반란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게 아주 가장 정치적인 말입니다. 마오의 말 중에서. 자, 마오가 다시 언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어 표현에는 정확성, 선명성, 생동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문건의 결점은 사장, 즉 문장과 시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오는 문장과 시가를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장과 시가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장과 시가를 잘못 이용하면 더 글이 저속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진보적 글쓰기에서 괜히 문학적 표현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본을 잡아놓고 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문장과 시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진부한 언어의 문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얻는 게 없는 큰 재앙과 같다. 그러면서 이 마오는 늘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모양주의라는 말을 만들고 서양을 경모하는 주의, 모화주의에 빗대서 그 다음에 이봉건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조선을 이시조선이라고 부르고 조선시대를 봉건제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꼰대 아저씨들을 이봉건 씨, 제가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딱 들으면 알잖아요. 누군지 금방.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구나. 이 조언은 새롭게 딱 정해져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말들을 여러분들 자꾸 좀 지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사장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현이다. 여러분 장세량 알죠? 장학량. 정말 그 사람도 푸근한데 그 장학량에 대해서 오히려 좌파 쪽의 표현이 더 평가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공산혁명군을 더 이롭게 했으니까. 시안사변의 주인공 장학량 알죠? 장세량. 그 장세량에 대한 이 평가를 보면 확실히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중국 국민당 편에 있었던 후스라는 그 학자 있죠? 후스는 장학량을 평가하기를 국가 민족의 죄인이다 표현했어요. 직설적이죠? 국가 민족의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장태민 아시죠? 장태민도 상당히 운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 옛날 이명박 때 청와대 와가지고 딱 그 두목의 씨를 봤잖아요. 두목의 씨. 그 상엽 홍어 2월아. 설이 먹은 그 단풍이 2월의 꽃보다 붉다. 이명박한테 그러니까 이명박이 찬송가 구절이야 떠올리고 있었는지 어쨌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누군가요? 그 중국 그 주석이 그 미국 방문했을 때 그 부시가 좀 이렇게 소홀하게 했거든요. 소홀하게 할 때 그때 중국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인가요? 어쨌든 후진타오에 할 때 그 두보의 그 등악양로가 아니라
등고인가 이런 시를 또 그러니까 시로 많이 얘기를 해요. 노나라와 제 나라는 뭐가 갈라졌고 하늘과 땅은 뭐 밤낮으로 떠 있다 해가지고 아주 큰 포부를 얘기하는 시. 그렇게 사장을 이용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인데 이런 이 장세량을 가리켜서 이 마오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인민의 가슴에 서글픈 여운을 주는 민족의 공신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중국 인민의 가슴에 서글픈 여운을 주는 민족의 공신이다. 사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려면 장항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 만주사변 때 부저항 장군으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가 이 젊은 사람이 그 돈도 많지, 생긴 것도 좀 괜찮게 생겼지, 골프도 치지, 비행기도 조종하지,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지,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가 부저항 장군으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인기가 급전직하했잖아요. 그랬다가 그걸 만회하려고 시안사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국의 혁명을 돕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주군을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장제스에게 스스로 체포되어 가지고 무려 50여 년간을 대만에서 그 연금 생활을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놓고 나서 50년 연금, 장세량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 인기가 딱 연금이 끝나자마자 했던 게 무슨 막 꽃 전시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왔던 화초 전시회 막 이런 거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4, 50년 전 그 중국 최고의 그 여성이 보낸 막 목도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끼고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오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민의 가슴에 서글픈 여운을 주는 민족의 공신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봐요. 자, 마오가 이 대장전 끝에 이 장제스의 국민당군에 이제 마지막 몰려 장코타오하고 갈라지고 병력이 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 3,000m 정도 되는 산 류판산을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고 일어나니까 300명이 죽어버렸어. 병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인가를 끝내 못 찾아냅니다. 우리 병사 300명을 한꺼번에 죽인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못 찾아내요. 그러다가 이게 1990년대 조사에서 밝혀져요. 거기 이 개울물 조사를 했더니 칼륨하고 시안 성분이 이렇게 같이 있대요. 근데 칼륨과 시안이 합해지면 청산가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식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개울 중독으로, 개울물 먹고. 근데 그 3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마오가. 그러고 나서 류판산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3,000m지. 저 이번에 백두산 가보니까 영하 15도에다가 폭설 내리니까 이건 뭐 한 발짝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장백폭포 가는 것도 내가 힘들어가지고 나 못 가게 해가지고 전기 썰매 탔거든요. 전기 썰매 탔더니 막 눈이 막 여기를 때리는데 완전히 동상 다 있고 여기 빨개지고 그래서. 근데 그 류판산은 또 마오가 넘은 산 중에서는 낮은 산에 속해요. 근데 올라갈 때 힘을 비축하려고 나뭇가지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7분 능선까지는 힘이 좀 적게 드는데 해발 3,000m 정도 되면 7분 능선 넘어가면 이제 나무가 없잖아요. 백두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들여서 류판산을 넘으면서 쓴 시가 바로 이 류판산을 넘으며예요. 근데 얼마나 이 호방합니까? 하늘은 높고 구름은 평온한데 나무로 기러기 때 아득히 날아가네. 항상 이 중국시에서 기러기 때는 고향으로 날아가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기러기 때에다가. 기렉이 아닙니다. 기러기예요. 장성에 오르지 못하면 어찌 장부라 하리오.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만리장성 가면 이거 있어요. 이 구절. 마오의 시예요. 이게. 손으로 꼽아보니 예까지 이만리. 높은 류판산에 붉은 깃발 휘날리는데 오늘 내 손에 밧줄을 쥐었으니 언제인가 창룡을 잡지 못하니. 이 밧줄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나라 장군 종군이 그 왕에게 나에게 밧줄을 내려주시면 내가 남월의 왕을 묶어 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을 사로잡을 도구야, 밧줄. 그 다음에 창룡, 아주 못된 용은 이건 장제스를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런 난관을 뚫고 가자마자 우리가 여름에 접사할 그 류주단, 그 25방명군 그 류주단의 그 특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반전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런저런 모든 것보다도 이 마오의 그 어록 가운데에서 그 마오의 동지 가운데 하나 짱하오가 있었습니다. 이 짱하오는 원래 1921년 방직 공장에서 마오와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일약 출세를 했어. 왜? 소련 갔다 와가지고. 소련 갔다 오면 출세. 이 남한 사람들 미국 갔다 오면 출세하듯이. 당연히 소련 갔다 왔으니까 이 교조주의자하고 소련 코민테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장하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오의 편을 들었어요. 왕명이나 장꼬타오의 편을 들지 않고. 그러니까 마오가 고마웠겠죠.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혁명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도 안 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노동절, 국제노동절에서 연설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됩니다. 반신불수가 된 장하오를 마오는 매일 시간 나는 대로 병문안을 가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는데 일본군 공습이 와가지고 폭탄을 때린 거예요. 장하오의 동굴에. 그 여파로 이 반신불수인데 2년간 반신불수였었는데 그 여파로 폐에 불이 차고 심장이 막 부어올라요. 극진히 간호를 했지만 장하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도화령 꼭대기에 나를 묻어달라. 그 엄청나게 웃기는 유언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도화령 꼭대기는 그 사령부와 그 마오의 거처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수 표정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등대처럼. 그래서 다 반대했지. 모두가 반대할 때 마오는 장하오가 매일 우리를 좀 감독하게 하자. 이 말을 아주 재치있게 했잖아요. 그 꼭대기에다가 좀 묻어놓고 우리를 감독하게 하자 해놓고 내가 관을 매겠다 하고 관을 맵니다. 그 관 맨 사진 그 인터넷에 나와요. 마오 장하오 쳐보면 마오가 맨 앞에서 관 딱 매고 그 뒤로 양상쿤이 있고 그 옆으로 주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오 그 장하오의 부인과 아들이 나오는데 마오 바로 뒷사람이 이제 쉬터리라고 나와요. 쉬터리 서특립입니다. 벌써 마오보다 2번째 정도 쓰면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뭐 큰 직책은 아니잖아요. 서특립. 그 서특립이 누구냐면 마오 고등학교 때 선생이에요. 마오 고등학교 선생이 마오를 따라와 가지고 마오 밑에서 일하면서 대장정에 참여한 최연장 대장정 참여자가 쉬터리 선생입니다. 바로 그 사진. 저는 그래서 내가 관을 매겠다. 이 말이야말로 가장 마오의 말 중에서 멋진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장하오가 누구냐면 장하오는 본명이 아니고 이 린윙이에요. 원래 본명이. 근데 여러분들 중국 혁명가 가운데 린자로 시작한 사람 누구예요? 린비아오 있죠. 린비아오 형이에요, 이게. 근데 형은 이렇게 마오와 정말 이 사생 결단을 같이 한 동지인데 린비아오는 마지막에 이 배신하고 마오를 죽이려고 하다가 탈출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죠. 그 비행기 도망가니까 주을레가 다 감시하고 있다가 마오한테 어떻게 할까요? 떨어뜨릴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대로 둬라. 린비아오는 여전히 우리의 부주석이다 했거든요. 근데 운 좋게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운도 따라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는 그 제국주의 심장을 받으면서 중체서용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중국을 중국을 몸뚱어리로 해가지고 중체 서용 서양 것을 이용한다.
중국을 위해서 서양 것을 이용한다 이런 말을 했고, 조선 말기에 조선 사람들은 동도서기라는 말을 썼죠. 동도서기. 동은 이거 동국하면 동이라는 건 조선이에요. 동도서기는 서양의 테크닉션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다가 서양 것을 이용한다. 조선의 도를 기본으로 하고 서양의 기술을 도입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성과를 큰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말 자체는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걸 마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위금용. 옛 것은 지금을 위해서 쓰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양위중용. 서양 것은 중국을 위해서 쓴다. 결국 이건 모양주의를 극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양주의는 서양을 추종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서양의 옛 것을 추종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서양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이론 물리학 같은 거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신경과학도 이제 우리가 마음의 미래에서 한번 공부할 생각입니다. 서양에서 서양의 지금껏, 서양의 좋은 것 받아와야죠. 근데 서양에서도 다 지나가가지고 서양에서도 노지조차 안 하는 것을 우리의 역사나 사상을 거기다 갖다 맞추는 이 모양주의자들, 이게 문제라 그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꼭 서양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서양의 나쁜 것을 추종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위금용, 양위중용. 옛 것은 오늘을 위해 쓰고 서양의 것은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쓴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학습할 핵심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